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반칠한 시인의 작품 새해 첫 기적에서의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의 현실에선 참 많은 것들이 불공평하게 느껴지지만 우주와 자연이 주는 시간만큼은 공평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속도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우리에게 새해란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적이자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를 힘들고 슬프게 하는 숱한 현실적 조건을 넘어 매년 우리 앞에 놓여지는 새해의 첫 기적을 향해 자, 우리 다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겨울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 나이덕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와인을 좋아하고 우유를 싫어하는 나이덕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와인 좋아하고 우유 싫어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덕 시인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뿌리에게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내신 시집으로 뿌리에게,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 그곳이 멀지 않다. 사라진 손바닥, 어두워진다는 것, 야생사과,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파일명 서정시 등이 있고 김수영 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현대문학상, 이산문학상, 서울시 문학상, 임화예술문학상, 미당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시인님, 새해가 밝았어요.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이제 방학해서 좀 숨을 돌리고 있고요. 네. 지난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을 2권이나 내게 돼서 좀 바쁘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좀 이번 방학에는 평소에 못 보던 책들 보면서 좀 쉬려고 하고요.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 자신한테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사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 때 그 좀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시인으로 살면서 시집은 많이 읽었는데 정말 이렇게 고전들을 다시 읽고 싶으면서도 못 읽었거든요. 아버지 책장에서 보던 그 도스토옙스키 전집이 이제 번역도 훨씬 좋아졌으니까 한번 읽어보려고요. 어떻게 보면 다시 읽기가 되겠네요. 네. 그래도 거의 기억이 안 나니까 새로 읽는다고 생각하고. 네. 네. 시인님의 방학, 기대가 됩니다. 가능주의자는 1989년 데뷔 이후로 펴내신 9번째 시집이에요. 이전의 시집과 비교해서 이번 시집에 특별히 신경 쓰시거나 혹시 염두에 두신 부분 있으신가요? 그 파일명 서정시 내고 나서 시가 너무 어둡고 무겁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3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그런 현실의 고통이나 죽음은 여전하죠. 거기에다 팬데믹 상황까지 와서 사실은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한국 사회의 어떤 풍경이 이제는 전 지구적인 풍경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생각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또 시야는 좀 더 확장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제목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뭔가 너무 어둡기만 한 것보다는 그래도 절망 속에서 신락 같은 어떤 희망이나 가능성 같은 걸 좀 찾아보자. 뭐 그런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어떤 뜻으로 시집 제목도 가능주의자로 지으신 거겠네요. 네, 그런 거죠. 네. 시집을 펼치면 시인의 말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일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기우는 대로 피와 땀과 눈물이 흐르는 대로 가보면 통증과 배고픔과 추위를 느끼는 영혼들 곁이었다. 시는 영원히 그런 존재들의 편이다. 정말 뭐랄까요? 이렇게 9권이나 시집을 내신 시인님의 말씀이셔서 저는 더 훨씬 더 강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시인의 말이. 이 시인의 말 쓰실 때 어떠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그 시집 낼 때 그때그때 쓰여진 시들을 이제 한꺼번에 놓고 좀 객관적인 독자의 시선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 주제들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시집의 어떤 구성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어렴풋한 지형도가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써야지, 뭘 써야지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어떻게 기획하거나 의도하고 쓴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절실한 대상과 문제들을 써나가는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뭐 피, 땀, 눈물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제 시집에 등장하는 존재들이 좀 힘들고 어떤 비탈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에 시인의 말은 제일 마지막에 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피, 땀, 눈물 하면 BTS 노래 말인데 네. 사실 그런 세계적인 대스타들에게 피, 땀,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제 시집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피, 땀, 눈물은 굉장히 다르고 또 그런 대중문화, 뭐 한류 이런 것들과 한국의 시는 또 굉장히 대척점에 있기까지 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추후적으로 피땀 눈물이 결국은 어떤 핏기, 허기, 한기. 그러니까 시인은 어떤 대상을 이렇게 머리로 인식하기 전에 일단 감각으로 먼저 느끼거든요. 그래서 기자로 끝나는 그 어떤 기운들 이런 것들이 좀 이 시집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감각이고 마음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말 30년 동안 시를 써오신 선생님께서 시는 영원히 그런 존재들의 편이다라고 쓰신 문장을 보면서 느껴지는 어떤 든든함 같은 게 또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집에서는 선생님의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현실을 직시하면서 느끼는 회의감 등이 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느낌도 있었는데요. 시집 수록작 중에 거대한 빵의 일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빵 속의 터널에서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들은 같은 빵을 먹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식구라고 부릅니다. 중략하고 빵에 갇힌 자로서 빵의 미래를 어찌 알겠습니까? 눈앞에 빵 조각에 몰입할 뿐, 부드러운 제 살을 황홀하게 먹어 들어갈 뿐. 출판사의 평에서 세계의 암흑을 직시하는 시의 역할을 다시 신문한다라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시인님께 세계의 암흑을 직시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이 시가 거대한 빵이잖아요. 네. 이제 뭐 약간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흔히 어떤 빵이라고 불리는 뭐 파이라고도 하고 그런 빵의 분배 문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자신이 먹는 빵 속에 갇혀 있는 존재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하여튼 눈앞에 빵 조각
수밖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때로는 그 빵 밖에서 그 거대한 빵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분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고 그런 점에서는 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그걸 누가 멈출 수도 없고 정말 쉽게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 지점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종의 한쪽에서는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고 그러나 아직은 먹을 만한 부분이 남아있는 그런 빵과도 같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빵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것이면서도 하여튼 그게 다 발효에 의한 것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좋게 적절하게 되면 발효고 그게 이제 과해지면 부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도 그렇고 모든 어떤 체제가 어떤 그런 미묘한 그 분기점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결국은 그 뒤에 나오는 누룩의 세계도 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이어져 있는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제가 시인의 말에서 허기라는 말에 주목을 했었는데 바로 그 배고픔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에 대한 만남 결국은 세계의 암흑이라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 암흑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런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로 시에서는 변주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번 시집 속에서는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4.3 항쟁 그리고 강주의 5월 같은 사회적인 참사와 숱한 아픔에 대해서 쓴 시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어요. 뭐 이덕구 산전, 너무 늦게 죽은 사람들, 뭐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묻다 등의 시가 그랬는데 이런 사회적 참사나 역사적인 일들에 대해서 시를 쓰실 때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난 시집 파일명 서정시에서도 계속 써온 바가 있는데 이번에 시집에서 좀 달라진 게 있다면은 그런 사회적 재난이나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숱한 사람들 그 존재들에 대한 어떤 기억이나 뭐 애도 일종의 제의 이런 것들을 이제 경우 작가들이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전에는 좀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번 시집에서는 최대한 그 망자 또는 유족의 목소리를 그대로 좀 시에 실어낸다는 느낌. 그러니까 일종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번 시집은. 그리고 나의 어떤 판단이나 주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목소리들에게 최대한 제 시의 자리를 내어준다는 느낌. 그리고 제가 지난 이제 팬데믹 시절 동안 2년 동안 다큐멘터리 수업을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들었는데 물론 이 시집에 여러 개의 어떤 시의 그 소재로도 등장을 하지만 어떤 시인으로서의 자리, 시적 태도 거기에서 보면 마치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람이 작은 카메라 하나를 들고 낯선 존재 앞에 가서 조용히 경청하면서 그 대상의 말을 이렇게 살려내는 그런 느낌으로 시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말은 많이 줄고 그 존재들의 말이 일종의 목소리의 형태로 텍스트에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정말 그 시인님의 시를 보면서 비전형 장기수도 만날 수 있었고 청소 노동자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팬데믹 시대의 노숙자도 만날 수 있었고 저도 이제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분들이 떠올랐어요. 시에서 만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가능주의자라는 시의 일부를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무언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어둠에 기대어 가능한 일일까요? 어떤 어둠의 빛에 눈물어야 가능한 일일까요?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시인님께서 꿈꾸는 가능한 일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도 드려보고 싶었어요.
예, 일단 그 가능주의자를 잘못 읽으면 기능주의자로 많이 읽으세요. 왜냐하면 가능주의자라는 네. 단어는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그냥 쓱 보고 기능주의자 이렇게 읽으시는데 사실은 가능성이란 말에 주의자를 제가 붙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주의자는 특별한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지향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명시가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또 도그마화되거나 배타적이 될 수 있는데 가능주의자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의 어떤 가능성 같은 것들을 좀 의도적으로라도 추구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제 만든 말이고요. 사실 제가 이제 이걸 찾아봤더니 가능성 옹호론자 이런 표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팩트풀리스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는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가능성 옹호론자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아주 통계를 가지고 세상은 여전히 생각보다 살만하고 너무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좀 냉철한 머리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로 세상을 보면 정말 살만하지 않냐 뭐 이런 책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통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또 누가 만들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도 객관적이지 않다는 생각. 맞아. 또 결국은 그런 것들에 의거해서 세상을 살만하다고 말하는 건 사실은 기존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세상을 살만하다라고 하는 것들로 어떤 사람들에게 얼핏 치유와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저는 시가 주는 어떤 희망 또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좀 그런 낙관주의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되고 있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야만 또 이 부정적 현실을 그냥 덮어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들추어냄으로써 직시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이라도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는 제일 최소한의 조건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제 가능주의자는 사실은 굉장히 비관적인 것이 밑에 깔려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시절에 꿈꿨던 것들이 있죠. 네. 또 제가 80년대에 일종의 학생운동권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사회적 변혁이 가능하다고 믿었기도 했고 그런데 그 청년들이 이제는 이제 기득권 세력이 돼서 비판을 받는 현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참 꿈 자체는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것이고 순결한 것인데 그거를 정말 현실대로 만들 때 부단히 그런 어떤 그 한계나 불가능성에 대한 겸허한 인정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세대를 돌아보면 그런 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전문성이라든지 윤리의식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그런 성찰이 좀 부족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 시인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시집의 3부의 시들도 많이 떠올랐고 3부의 제목이 두려움만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인데 이 문장이 되게 또 크게 와닿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꿈 이야기 잠시 해주셨지만 시인으로서 30년의 오랜 시간을 이제 보내신 거잖아요. 어릴 적 꿈도 시인이셨나요, 혹시? 예, 저는 제가 대학에 국문과를 간 건 사실 언어학자가 되려고 갔고 제가 시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썼거든요. 그리고 시 쓰는 걸 너무 좋아하고 했지만 제가 이렇게 시인으로 평생 살게 될 줄은 잘 생각 못했고 뭔가 시인으로서는 뭔가 기질도 그렇고 부족한 사람 아닐까? 그러기엔 너무 평범한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옛날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거기에 시인, 교사, 교수 이 세 개를 번갈아 가면서 썼더라고요. 쓰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주로 그런 생각을 해왔고 그 세 개를 다 해본 셈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또 내가 성장해서 생각하는 나 자신과 어릴 때 제가 가졌던 꿈은 또 조금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 네. 시인 어릴 때부터 꿈이셨던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꿈을 이루셨다니 너무. 아니 근데 꿈을 이룬 거는 그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시인이 됐든 뭐 교사나 교수가 됐든 그 되는 것이 이룬 것이 아니죠. 이제 어떤 시인이고 어떤 선생이 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죠. 그 점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죠. 아직 꿈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그렇죠. 네. 네.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시집에 실린 여러 시에 대해서 다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하니까 흐르다라는 시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싶어요. 시인님 시에서 느껴질 수 있는 서정성을 또 느낄 수 있는 시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흐르다라는 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그 목차를 보시면서 네. 동사시들이 많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요걸 쓰는 한 시기에 동사를 가지고 일종의 약간 시쓰기의 어떤 실험 같은 걸 해봤어요. 그래서 동사를 그냥 그러니까 툭 던지는 거죠. 제 자신한테.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걸 써야겠다 해서 그것들이 대체로 되새김질 되고 어느 정도 얼개를 갖추면 그걸 가지고 시를 쓰는데 전혀 반대의 방식으로 그냥 동사를 하나 나한테 던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연상되는 그런 문장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쭉쭉 써나가는데 이상하게 서로 다른 것들이 이렇게 퍼즐처럼 결합하면서 한 편의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네. 이 흐르다 말고도 뭐 찢다, 꿰매다, 지나가다, 줍다, 묻다, 건너다 이런 동사들이 있죠. 이 흐르다는 처음에 나온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아하는 동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흐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흐르다를 자꾸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문장들을 쓰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시를 쓰게 된 거는 그런 메모는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오랜만에 울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잘 안 울었는데 어떤 깊은 슬픔을 느낀 날이 있었어요. 근데 침대에 앉은 채 이렇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거예요. 뺨을 타고. 근데 그 뺨을 타고 흘러내릴 때 그 수직적인 그 눈물의 움직임 이런 걸 보면서 아 흐르다는 수평적인 게 아니고 흘러내리다라는 말의 동의어구나. 그리고 결국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소멸과 하강을 향해서 사실 조금씩 낡아가고 있고 사라져가고 있는 죽음을 향한 존재들이고 흐르다라는 말도 그 눈앞에 이렇게 수평적으로 흐르다라는 것이 사실은 수직적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뺨에서 느껴진 그 눈물을 통해서 그렇게 평소에 이제 그 동사를 통해서 촉발된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한 편의 시로 확 뭉쳐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죠. 그런 경험이 이제 또 시가 시로 이렇게 나오고,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시집에 제사라고 하죠. 맨 앞장에 이제 써진 글이 있는데 시인님께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 자욱하고 흥건한 시대를 시는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저희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 문장이 참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 시집의 제사를 쓰실 때의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인의 말을 넘겼는데 해설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2페이지가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갑자기 편집자가 한두 시간 안에 제사를 한 문장을 더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그냥 제가 이 시집을 쓰는 동안 내내 했던 질문이 바로 이 자욱하고 흥건한 시대를 시는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그런 질문으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으로 또 이 시집을 독자들한테 건네야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한순간에 써서 이렇게 보냈고요.
사실 이제 이 자욱하다라는 거는 이제 뭐 먼지도 그렇고 하여튼 그 전망이 보이지 않는 안개 낀 어떤 시대를 우리 모두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이런 존재들이 우리 인류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어떤 팬데믹적 상황. 또 앞에서 나왔던 피땀 눈물이라는 게 다 액체잖아요. 현대를 액체 근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어떤 안정성이 없이 액체처럼 출렁거리고 흥건하고 뭔가 이렇게 유동적인 그 세계의 불안정함 이런 것들을 일종의 흥건한이라는 형용사로 표현을 한 것이고 결국은 시가 뭔가 그런 시대를 해결할 수는 없고 건너가는 방법이라도 좀 알고 싶고 그런 질문들로 사실 쓰여진 것이지 뭐 제가 어떻게 대답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런 질문들이 어떤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3부의 제일 첫 시에 보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마침내 가장 두려운 신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인류보다 훨씬 더 오랜 맞아요. 어떤 생존자들이고 그거는 사실 독립성을 포기한 결과로 모든 것들에 깃들 수 있게 된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고통도 주지만 그동안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해왔던 우리의 인식을 좀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사실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또는 이 지구적 상황이라는 거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다시 우리 삶을 좀 되돌이켜보고 변화하게 만드는 또 계기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점에서는 또 이런 수업도 인류에겐 필요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수업이다. 라는 말씀이 되게 또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인님의 낭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인님께서 직접 골라오신 시를 낭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시를 읽어주실 건가요? 네, 그래도 뭐 표제작을 읽어드리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가능주의자.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렇다고 제가 나폴레옹처럼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불가능들로 넘쳐나죠. 오죽하면 제가 가능주의자라는 말을 만들어냈겠습니까? 무엇도 가능하지 않은 듯한 이 시대의 말입니다. 나의 시대 나의 짐승이여. 이 산산조각난 꿈들을 어떻게 이어붙여야 하나요? 부러진 척추를 끌고 어디까지 가야 하나요?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주의자가 되려 합니다.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믿어보려 합니다. 큰 빛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반딧불이처럼 깜빡이며 우리가 닿지 못한 빛과 어둠에 대해 그 어긋남에 대해 말라가는 잉크로나마 써나가려 합니다. 나의 시대 나의 짐승이여 이 이빨과 발톱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찢긴 살과 혈관 속에 남아있는 이 핏기를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언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어둠에 기대어 가능한 일일까요? 어떤 어둠의 빛에 눈물어야 가능한 일일까요? 세상에 가능주의자라니 대체 얼마나 가당찮은 꿈인가요? 감사합니다. 이 시를 낭독해 주신 이유는 표제작이기 때문에 골라주신 또 새해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가능주의자가 되자고 맞아. 제가 이제 연말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이 시집을 가지고 강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인을 해주면서 가능주의자
누구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학생들의 이름 앞에 가능주의자를 넣어줬어요. 근데 이거 괜찮다. 네. 누구든지 말하는 그 가능성과 꿈은 다르지만 우리가 새해 좀 어두운 상황에서 좀 툴툴 털고 일어나서 좀 가능주의자가 돼보자 이런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또 하여튼 여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 접속어가 2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올해도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겠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쓰러진 우리를 잡아서 일으켜주는 그런 말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자꾸 되뇌이고 싶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연초에 새해에 선물하기 좋은 시집 나이덕 시인님의 가능주의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만나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해보겠습니다. 시인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요즘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일단 뭐 책 읽을 때 글 쓸 때 저는 거의 음악을 틀어놓거든요. 겨울에 듣기 좋은 음악 스팅의 음반 중에 If on a Winter's Night 뭐 어느 겨울밤이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까요? 근데 하여튼 그 눈 쌓인 숲에 스팅이 개 한 마리하고 딱 이렇게 서 있는 그 자켓도 멋있고 너무 그 겨울밤에 듣기 좋은 음악이에요. 그리고 또 스팅 음반은 제가 거의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Songs from Labyrinth라고 그거는 존 다울랜드라는 그 17세기의 시인이 있거든요. 그 시인의 시와 편지에 스팅이 노래를 붙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명상적이고 좋아요. 그래서 그럼 미로에서 온 노래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아무튼 스팅 하면은 뭐 포크, 락, 뭐 팝, 재즈, 클래식, 민요 이 모든 장르들을 넘나들면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파워풀한 음악부터 아주 그 종교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명상적인 음악까지 되게 진폭이 넓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팅 팬이라 몇 년 전에 올림픽 공원인가 거기 내한 공연할 때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그 스팅처럼 하여튼 좀 진폭이 넓은 작가가 되고 싶다. 저도 시인으로서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겨울밤에 듣기 좋은 스팅의 음반 추천해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계속 그렇게 공부하고 보면서 좀 추천하고 싶은 감독은 칠레의 감독 중에 파트리시오 구스만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향 3부작인데 그 남미의 거대한 자연, 우주, 또 역사적인 어떤 폭력과 비극 이런 것들을 넘나드는데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고 정말 아름답고 그래서 좀 우리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시야를 확 확장시켜주는 그런 영화 같아요. 그래서 그 자개 단추, 꿈의 안데스, 빛을 향한 노스텔지어 그 3부작을 한번 이렇게 겨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인님께서는 스팅의 음악가, 칠레의 감독, 파트리시오 구스만, 네, 3부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이 남은 겨울에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또 신년이니까 시인님의 신년맞이 소원? 이런 것도 이제 소소하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새해 소원이 있으시다면? 글쎄요. 사람들이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예. 모두가 바라고 있는 그 소원이 네. 정말 2022년에는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문장의 소리 지금 만나요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되어가지고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신다면. 글쎄요.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시를 써야죠. 그리고 지금 녹색평론에 제가 한 5번 정도 소로에게 보내는 편지를 연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녹색평론이 한 1년 동안 휴관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소로에 관한
그 단행본을 이제 마무리를 계속 하면서 써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연말쯤에는 문지에서 그 애끓이의 그 시리즈에 또 산문집도 하나 내야 되겠고 그래서 아무래도 시집을 낸 후에 올해는 좀 산문들을 열심히 써야 되는 그렇네요. 그런 1년일 것 같네요. 아, 네. 시인님의 산문들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 문장의 소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남겨주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하여튼 새해에도 가능주의자로서 씩씩하게 네. 기운내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이덕 시인님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수상한 취미는 바로 만화입니다. 남승원 평론가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승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승원 평론가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2010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으신 소감 어떠신가요? 네, 뭐 딱히 새해가 됐다고 이제 소감이 많이 옅어지네요. 아마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 네. 네, 그래서 그냥 심상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뭐 뭔가에 특별한 의미를 붙이기에는 근데 좀 서글프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민함이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전 편하더라고요, 이제는. 오늘 남승환 평론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취미는 바로 만화입니다. 우선 어떻게 만화에 빠지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제가 누나가 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누나 둘이 2살 차이니까 아주 친한데 누나들이 이제 그 순정 만화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빌려서 보고 네. 저는 이제 큰 누나랑 5살 차이인데 이제 따라서 보고 네. 그러다가 이제 만화라는 장르에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다가 중학교를 입학했는데 중학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었고 네. 횡단보도 건너자마자 만화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양중학교를 다녔는데요. 한양 만화방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이제 땡 끝나면 횡단보도 건너서 네. 만화방 들러서 1시간 정도 보다가 집에 가고 요게 이제 제 패턴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아마 만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네. 그러네요. 추억의 만화방. 그렇죠. 그때 만화 대본소라고 불러서 이제 무협지도 세로 줄 쓰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무협지가. 네네네. 아, 네. 연배를 짐작하게 됩니다. 네. 시대가 변하면서 만화의 양식에도 여러 변화가 생겼는데 요즘에는 웹툰도 많이 또 보잖아요. 네. 그리고 만화 소설의 중간 단계인 그래픽 노블도 또 많이 있는데 남승환 평론가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형태들의 만화
것들의 각각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선생님께서 뭐 사실 웹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장르만의 매력도 어느 정도는 있을 텐데 일단은 뭐 제일 편하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모바일 맞아. 기기로 보는 게 편하고요. 네. 또 그래픽 노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매를 해서 보게 되니까 또 이제 그 책을 샀을 때 이제 집에 도착해서 오는 어떤 질감, 촉감에서 오는 또 만족감이 있고요. 또 꼽아 놓으면 이제 제 서재에 이제 책 칸에 만화 칸이 따로 있는데 거기다 이제 꽂아놨을 때 어떤 만족감, 뭐 이런 것들, 물성에서 오는 어떤 즐거움, 일단 그런 게 제일 이제 구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아직 그 물성으로서의 책에 대한 사랑을 네. 아직 놓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집에 책이 막 쌓여가는데도 저의 공간은 점점 좁아지는 맞습니다. 걸 네. 아직은 감내하고 있는, 네, 그러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남승환 평론가님이 좋아하시는 만화 형식은 어떤 걸까요? 사실은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웹툰은 일상적으로 계속 보니까 뭐 계속 접하고 뭐 책은 계속 만화책이나 그래픽 노블 형태는 사고 그래서 어느 한쪽만을 뭐 장르나 형태적으로 고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섭렵하고 계시다. 네, 뭐 그러네요. 아, 네. 그러면 만화의 종류도 참 많잖아요. 그쵸, 뭐 네. 무협 만화, 로맨스, 뭐 스포츠 만화, 공포 만화 네. 되게 장르가 있을 텐데 가장 좋아하시는 만화 장르는 무엇일까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장르를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섭외를 받고 이제 웹툰은 매일매일 요일마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 있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거의 모든 장르를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도 좋아하고 무협 만화도 좋아하고 뭐 일상 학원물이라고 그러나요? 학원물도 좋아하고 일상툰도 좋아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가장 꽂힌 만화가 있으시다면? 웹툰 중에서는 저는 너무 많지만 그래도 이토록 보통의라는 이제 만화가 분들은 필명 같은 것들을 많이 자유롭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름은 그래서 캐롯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시는 이토록 보통의라는 만화를 가장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도 해주고 제 개인적으로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보는 웹툰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어떤 그 장르가 연애 로맨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장르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만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의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하고 있더라고요. 작가가.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와 인간의 사랑이랄까, 뭐 무성애자의 사랑이랄까 이런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어서 굉장히 감동한달까요?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한다고 사랑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랑만큼 무궁무진한 그 소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사랑 이천론자가 되었습니다. 만화를 유년 시절에 접해보거나 만화를 꽤나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칠 만큼 좋아했던 만화 작가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평론가님께서도 본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칠 만큼 좋아했던 작가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 가치관 전체에 대한 뭐 이렇게 영향을 줬다라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 문학이든 뭐 이런 뭐 연구로든 제가 관심 있었던 주제 중에 제일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홀로코스트였는데요. 아트 슈피겔만이라는 작가의 쥐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퓰리처상 이제 매년 영어로 발행되는 모든 인쇄물의 장르 구분 없이 주는 상이잖아요. 퓰리처상을 받은 최초의 만화 작품인데요. 17년 동안인가나 작가가 그린 만화입니다. 근데 이제 홀로코스트를 주제로 한 만화인데 아버지가 실제로 생존자예요. 그 작가분의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제 메인 스토리로 해서 그린 만화인데 쥐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유태인은 쥐로 그려집니다. 그다음 독일인은 그러면 고양이겠죠. 고양이로 그려지고 그다음 나치 독일에게 협력했던 폴란드 뭐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돼지 같은 걸로 그려지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만화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야 거기 쥐로 인간을 그렸어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쥐였어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인화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특히나 이제 뭐 선한 유대인 뭐 이런 입장이 아니라 정말 일상 속을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어떤 관점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균형 있게 그려져서 홀로코스트의 어떤 다른 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준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17년 동안 네. 작업을 했다는 것도 네. 굉장히 놀라운 놀랍죠. 일인 것 네.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소장하고 계신 만화책은 몇 권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그래도 문학전공자인데 네. 만화책을 소장하는 것이 조금 뭐랄까요? 약간 그래서 이제 책꽂이 맨 밑에 칸부터 채워 넣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지금 5칸 정도 채워졌으니까 보통 많다. 한 300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것도 다 이제 엄선한 만화책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품에는 엄선을. 네, 이건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나름대로.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남승원 평론가님의 만화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매일매일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요일마다 바꿔볼 수 있는 만화 때문이다. 예스입니다. 만화를 보지 않는 자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 약간 과하지만 이것도 예스입니다. 예스. 네. 네. 평론가 남승원을 만든 것은 파라리 만화이다. 이것도 평론가 남승원으로 한정하면 노입니다. 노. 네. 네. 그렇지만 인간 남승원으로 하면 예스인 예스. 것 같은데요. 네, 큰 차이가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요일마다 바꿔볼 수 있는 만화 때문이다. yes라고 하셨어요. 매일매일 보시는 웹툰은 어떤 건지, 그리고 요일마다 특정 웹툰을 정하게 되신 건지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저는 웹툰은 다른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일단 네이버 웹툰하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름 바꾼 카카오 웹툰 이렇게 두 플랫폼만 이용해서 일단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신작이 뜨면 다 봅니다. 일단 확인하고 그다음 이제 더 볼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순위가 올라오게 되면 이제 제가 안 본다고 결정했는데 순위가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오게 되면 또 한 번 더 들여다 봅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화 내외까지는 신작은 다 일단 봅니다. 본 다음에 결정해서 이제 계속 내가 볼 건지 말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새 봤어요. 몰랐거든요. 이게 11시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내일께. 그럼 11시에 그 웹툰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마감이라 징징대다가도 웹툰을 보고 있으면 아내가 와서 잘한다 이렇게 저를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제가 세어봤더니 네이버에서는 23개 제가 현재 보고 있는 게 네. 그다음 카카오 웹툰에서는 22개 45개를 보고 있네요. 정말 삶의 어떤 즐거움이 되게 풍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45개의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45개의 웹툰을 보고 계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만화를 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 또 예스라고 하셨어요. 네. 만화와 인생은 어떤 관계일까요? 문학평론가님의 입장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거의 사실은 어떤 이제 그림이 더 들어가는 장르이지 문학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그다음 제가 문학 전공을 하면서 문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하고 만화하고는 저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문학을 통해서 다른 가치관도 경험해보고 다른 삶도 경험해보고 다른 국가도 이렇게 좀 경험해보고 제가 남자지만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내면도 경험해보고 최근에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유미의 세포들 네. 보면서 진짜 여자 내면이 저렇다고 제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 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미의 세포들만큼 사람 심리를 어떤 만약 문학이 여기 소설가 선생님 계신데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삶과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화는 그렇죠. 꼭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리고 만화나 문학이나 어쨌든 타인의 삶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 그리고 어떤 공감, 이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거는 닮은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근데 네. 만화는 그림이 더해지니까 그렇죠. 훨씬 더 설득이 잘 될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도 듭니다. 네. 평론가 남승원을 만든 것은 파라리 만화 덕분이다. 이는 노라고 하셨지만 네.
인간 남승원은 8알이 맞다의 예스라고 네, 이제 네. 가깝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실제 평론을 하시는 거나 평론가가 된 데에 만화의 세계관이 영향을 끼쳤다.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쥐 같은 만화를 보고 그랬고요. 그다음 바스티앙 비베스라고 지금 젊은 유럽 그래픽 노블 작가들 중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작가 중에 한 명인 분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는 아닙니다만 그분의 만화 같은 걸 보면은 내가 글을 쓸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이제 그림을 또 보면 이제 대사가 사라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만화에서. 그 순간은 또 되게 깊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 빈 대사를 어쩌거나 제 생각으로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저한테도 좀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생략된 것을 유추해보는 그 순간.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죠.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취미에 이어서 문학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서 만화와 평론에 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만화에 영감을 받아서 쓰신 평론도 있으세요? 네, 만화에 영감을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쓰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만화 장르에 대한 생각이 꼭 포함돼야겠네라는 생각을 해서 써본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이 저에게 청탁이 들어온 게 이제 당신의 비평 세계를 이제 당신이 한번 써봐라. 이렇게 에세이식으로. 그래서 그런 글이 평론가들에게는 사실 잘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쓰게 됐는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글을 쓰는 건 자꾸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평론을 내가 100편이나 썼는데 이제 101번째 평론이니까 나는 뭐 더 잘 쓰겠지 이런 생각은 선생님도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매번 처음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바스티앙 비베스의 폴리나라는 만화를 그래픽 노블을 제가 보고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레 콩쿠르를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는 러시아에서 그 어릴 때부터 다녔던 여자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규율이. 그래서 뛰쳐나갑니다. 거기를. 그 안정된 이제 뭐 무슨 막 로열 발레단 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위치였는데 결국 뛰쳐나가서 현대무용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걸 이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러다가 너무 유명해지고 그다음 그 예전에 다녔던 그 아카데미도 이제 좀 개방적이 된 거죠.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서 이 현대무용가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애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딱딱했던 교장 선생님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뭐 강연을 하는데 애들이 뭐 그 말 안 들리죠. 그래서 뭐 너를 표현해 애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애들이 힘들어하고 딴짓해요. 그러다가 어떤 애가 이렇게 질문이 있다고 손을 드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턴 할 줄 알아요? 그럽니다. 네. 턴은 기본 동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일어나서 턴을 한번 합니다. 네. 아주 단순한 동작이 3페이지에 걸쳐서 그려집니다. 근데 갑자기 애들이 턴하는 선생님 보고 누군지도 모르죠, 사실은. 와,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으로 그 만화가 끝이 납니다. 멋있다. 네. 소름 돋았어요.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네. 저는. 네. 그래서 이거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맞춤법 잘 맞추고 내가 오타 있나 없나 다시 좀 돌아보면서 글의 어떤 주제라든지 내용도 처음부터 채워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만화를 통해서 이제 형상화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기본적인 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환호성을 이끌어낼 수 네. 있다. 기본이 중요하다.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지금. 제가 그 바스티앙 비베스에게 아주 큰 가르침을 받은 거죠. 네. 저도 다시 그 기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남승환 평론가님께서 2013년 여름에 발표하신 현대시가 공유하는 것이라는 평론에 보면 지금 우리의 시문학의 방향성과 위치에 대한 여러 가지 고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중에 일부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바타이유의 말을 빌려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시문학은 그 자체로 소모의 형태여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도 아니며 새롭게 발굴되어 시문학에 부여해야 할 특징도 아니다.
하지만 서구의 발전 논리를 극히 짧은 기간 동안에 겪어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우리의 시가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며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시문학이 소모의 형태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시의 발전 가능성이다. 라는 두 문장이 있어요. 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짧게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일단 모든 문제라고 할까요? 현대사의 모든 문제는 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전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잠깐 지금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도 잠깐 냅두고 일단 발전한 다음에 도와줄게. 뭐 이런 것들이 다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 그 바타이유가 그런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소모라는 개념을 끌어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본주의 발전을 멈추기 위해선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발전이라는 목표 자체를 소모시키고 탕진시켜서 발전을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라는 것도 언어학적 측면에서는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랄까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는 그냥 읽게 되면 이게 뭐야? 이게 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해? 왜 이렇게 돌려 말해?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시문학의 가치를 우리가 흔히 뭐 그냥 무용성의 뭐 효용성 이런 말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분명히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와 발전이라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그 시문학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문학의 단어들은 우리가 쓰는 단어의 쓰임이나 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더 북돋기 위해서 쓰는 모든 언어들을 소모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바타이유가 말하고 싶은 건요. 노동조합 같은 걸 말하거든요. 자본주의 싫지?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끼리 조합을 만들면 돼. 그럼 거대 자본주의로 안 나가니까.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소모라는 개념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평론가님은 하루 종일 뭔가를 읽고 계실 것 같아요. 아이고, 만화나 보겠죠. 뭐 하루 종일 만화를 비롯해서 온갖 어려운 책들과 그런 것들을 하루 종일 읽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2018년 11월에 시인동네를 통해 발표하신 평론 작은 것, 사소한 것, 쓸모없는 것에는 네. 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흔히 쓸모없다고 치부하는 것들, 너무 작아서 사소하게만 보이는 것들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도 사실 잘 알고 있다. 문학은 이처럼 언제나 작고 사소한 것, 그래서 쓸모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시간의 풍화에도 끄떡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온 마음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본주의라고 꼭 부르지 않아도 사회가 뭔가 다 쓸모 있는 것만 추구하고 뭔가 더 이루어야 되는 것들만 강조하잖아요. 근데 역시 뭐 우리가 문학을 전공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걸 똑같이 따라가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의 제목도 고민하다가 이제 작은 것, 사소한 것, 이렇게 쓸모없는 것이라고 제목을 아마 붙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평론을 쓰니까 작가분들이 관심 있는 것에 작고 사소하고 쓸모없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작가분들을 만날 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분들의 사실은 시선을 따라서 그것에 시선을 좀 맞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턴이 떠올랐어요. 네, 그 기본적인 것. 그렇죠. 근데 사실은 턴 잘 다 따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뭐 저는 무용을 잘 모릅니다만 도약을 한다거나 뭐 기괴한 어떤 다른 몸짓을 한다거나 하는 거에 더 스포트라이트가 갈 거잖아요. 근데 그건 턴 다음이니까. 네. 그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 그렇지만 잊으면 안 되는 것. 그렇죠. 그것을 바라보는 게 문학.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평론가님께서 직접 가져오신 작품의 일부분을 네.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글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제가 2018년쯤에 썼던 글의 한 부분인데요. 네.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네. 경이로운 눈으로 문학의 힘을 바라보게 되는 바로 이 순간이 내겐 비평의 순간이기도 하다. 비평이 문학 작품만큼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학 작품 없이도 존재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작가들이
자신만의 렌즈로 본 세상을 작품에 담고 있다고 한다면 비평가는 다시 자신의 렌즈로 작가의 그것과 맞추어 작품 속 세상을 조금은 더 세심하게 표현해내야 한다고 믿는다. 현미경의 두 렌즈로 배우를 맞추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실제 현미경이 그렇듯이 작가나 비평가의 렌즈 모드는 당연히 아주 작은 것들에 가 닿아 있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작은 것, 사소한 것, 쓸모없는 것의 일부를 읽어주셨어요. 네. 평론가님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그 정말 작은 것, 사소한 것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평론가님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언젠가 평론가들만 불러서 한 대담이 이렇게 있었는데 잡지사에서 거기서 이제 내년 계획이 뭐냐고 묻는 이제 마지막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평론가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어디선가 잡지의 편집자들이 저 사람한테 청탁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다. 나는 그거에 맞추기만 한다. 네. 맨날 마감에 쫓긴다. 뭐 사실은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대답했는데요. 이제 뭐 현실적인 우리나라 문학에서 평론가가 주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약간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내가 먼저 좀 주제를 선정해서 내가 먼저 좀 글을 써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좀 예년과 달라보자라는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화 매니아로서 네. 평론가님의 계획은? 네, 그 계획은 당연히 그 미래의 아랍인이라는 네. 만화가 있습니다. 네. 그 작가 이름이 리아드 사투프라는 네. 이란 출신 이제 엄마랑 이제 혼혈 네. 작가인데 그분이 3부작으로 기획을 해서 이제 2권이 나왔고 번역도 다 됐고요. 이제 3부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그거 3부작 마지막 권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아랍인 3부를 기다리고 네네. 계시다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만화 얘기하실 때 훨씬 눈빛이 초롱초롱하세요. 끝으로 작수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나에게 만화란 땡땡이다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굉장히 고민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뭐 멋있는 단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막 고민해보다가 엑소폰이다라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네. 엑소폰이라는 단어는 네. 자신의 모국어를 벗어나는 어떤 사고, 벗어나는 행위, 벗어난 언어 활동을 총칭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화를 제가 웹툰을 볼 때는 휴식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다음 뭐 예를 들어 무협 만화를 볼 때는 나도 중국에서 옛날에 태어났으면 중원을 좀 호령했을까 뭐 이렇게 저는 허황된 상상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공하고 있는 문학, 제가 쓰고 있는 평론의 글을 벗어나서 다른 상태로 가게 되는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래서 막 아까 유미의 세포들 보면 여자가 한번 돼보기도 하고요. 직장인 여성이 돼보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경험을 엑소폰이라는 단어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나의 모국어 바깥을 경험해보는 네. 엑소폰이라는 멋진 단어를 또 알려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수치에 참여해 주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뭐 너무 재미있고요.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간이 네.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남겨주세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평론가들도 사실은 다 어디선가 이렇게 잘 네. 살아가고 있고 평론가들의 목소리가 때로는 이렇게 주체적으로 들리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평론 작업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저희에겐 너무 귀한 존재죠, 평론가님. 아이, 그런가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